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해사법과 해양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과 같은 해사행정을 전담하는 부처가 크게 발달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의 특성상 해사법과 해양행정이 앞으로 발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무역이 더 발달하고 국가가 그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사법과 해양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리랑카의 해양행정 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해사법을 발전시키는 귀중한 이러한 그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행정과 해사법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사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법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하는데 해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사사법과 해사공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해사사법은 해사활동과 관련된 사인 간의 거래, 즉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간의 거래, 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거래, 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간의 거래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결국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개인 간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되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모든 국민 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에도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특정 영역의 행정 분야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이러한 법을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해사공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해양행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사활동과 관련된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해사공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의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된 법률과 국제협약 등이 해사공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 즉 행정영역과 관련해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같이 해양 행정 분야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발달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수산행정과 관련해서 해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산이나 어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해사 행정이 발달해 있고 해사 행정 관련 법들, 즉 해사공법이 발달해 있지만 사면이 바다인 그 스리랑카의 특성상 앞으로 국제무역이 발달할 수가 있고 또 수산업도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좋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산업 분야가 발달함과 동시에 해양행정과 해사법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리랑카의 해양행정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잘 구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해사법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간다면 앞으로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해양수산부의 소관 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체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소관 법령이 오늘 현재 406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법제처에서 각 부처별로 관장하고 있는 법률을 전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406개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법령들이 대한민국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법이 47개가 별도로 있는데요. 주로 해양경찰청의 직제라든지 소관 업무, 또 업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약 400여 개, 500개 가까운 법들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국가의 해양 영역이, 국가 행정이 미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전할 수가 있고요. 또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 영역들도 굉장히 폭넓게 또 깊이 있게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행정은 모두 해사법이라는 해사공법을 통해서 결국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법과 해사공법과 해양행정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해양수산행정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해양수산행정의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설치 이전과 해양수산부 설치 이후로 크게 나누어서 그 발달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설치 이전에는 1948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 이상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근세에 이루어져서 이제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는 1945년에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그 해양수산 행정은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의 수산국의 기관으로서, 즉 그 부의 하나의 국으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해양수산 행정이 그 두 개 부의 두 개 국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선박 운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1955년 2월에 해무청이 신설되면서 수산, 해운, 항만, 조선 및 해양경찰 업무를 여기에서 총괄하도록 되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행정구조, 즉 해무청의 행정구조는 오늘날의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 2월에 수산청이 신설이 되어서 어업과 수산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이 기관에서 외청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6년 3월에 해운항만청이 신설되어서 해운 업무와 항만 업무가 여기에 이제 관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그 부처의 그 이동 현황 또는 발달 과정에 따라서 해양수산 행정 업무도 이 부처별 업무로 이제 이관이 되고, 또 그 부처의 업무에 따라서 해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관 업무들도 같이 이동이 된다는 점에서 해양수산 행정과 해사법, 해사행정, 즉 해사공법의 발달 과정은 같이 그 궤를 맞춰서, 발을 맞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의 과정을 보시면은요, 1996년 8월 8일에 해양수산부가 발족했는데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또 건설교통부, 수로국과 해난심판원이 통합이 되어서 멤버드급의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운이나 항만 행정은 일종의 3차 산업에 해당이 되고 수산 행정은 거의 1차 산업 내지 2차 산업 정도의 그러한 그 산업을 관장하는 행정 업무였고, 또 건설 교통부의 업무들은 대개 2차 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산업을 한꺼번에 관장하는 그 행정기관의 설립이 어렵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양수산행정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 당시에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면서 이러한 그 행정 업무가 한 곳에 모아져서 또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1, 2, 3차 산업이 한꺼번에 모아지고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행정체제와 여러 가지 부조화를 이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조화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통합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서 다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 단계를 다시 그 넘어가면서 해양수산부는 다시 그 부활하는 2013년 3월에 부활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이러한 그 발전과 또 발족과 부활, 폐지와 부활의 과정을 이렇게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양수산행정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바다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행정체제로 가져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처의 여러 가지 그 존폐 여부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설립과 폐지 또 부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해양수산부의 설립 목적을 보시면은 해양행정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양수산부 설립 목적의 첫 번째는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진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양이라는 것은 과거 단순히 배를 운항하고 또 어족자원을 채취하는 데서 더 발전해서 해양자원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또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립 목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해운업을 육성하고 해운업을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만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의 건설과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업의 육성 및 항만의 건설과 운영이 설립 목적의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그 세계가 발전해 나간 것은 결국은 안전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그 먹거리 자원을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농업의 수산업도 점점 과학적으로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 또 수산업을 진흥하고 어촌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어촌의 여러 가지 그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해양수산부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박과 선원의 관리, 또 해양 안전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해양 활동, 즉 그 해사 행정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를 항행하는 것, 또 이 항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원을 확보하고 이 선원들이 안전하게 선박에서 승선 생활을 하고 또 그
귀가하고 이런 이제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해양수산부 설립의 네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양산업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계가 환경의 그 오염입니다. 환경 오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 그 육지뿐만 아니고 해양도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이 환경 오염 문제와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산업도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은 개발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환경을 보존하고 또 더 좋은 환경으로 이 개발하는 이러한 이제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양 환경 보존과 이를 통한 연안 그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이 지역을 좀 더 그 깨끗하고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안 관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양 환경 보존과 연안 관리는 주로 이제 국내적인 문제가 많이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수산자원 관리나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해양수산 행정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진흥 또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 운영 또 선박 선원의 관리 해양 안전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이슈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외교력과 관련된 행정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회사 행정이 모두 이러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그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서도 앞으로 이제 해운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수산업을 좀 더 이렇게 그 규모를 키우고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의 설립 목적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가의 발전 단계,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느 단계를 더 발전시키는지 이 순서를 정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좋은 그 해양수산 행정과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치국가의 여러 가지 그 통치 형태상 해사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해사공법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양수산 행정,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행정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각 그 행정의 역할과 함께 해사법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정책 수립과 또 행정의 그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그 조직과 해사법의 관계를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는 뭐 그 본부 외에 22개 소속기관 또 산하단체가 수십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큰 조직인데 크게 해양수산부의 행정이 어떤 분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어떠한 그 조직을 가지고 있고 행정 업무를 하느냐 이것을 보시면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본부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과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의 6개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만국은 실보다 단위가 낮은 조직입니다만은 역할로 봤을 때 해사안전국과 항만국도 그 타 부처의 그 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모든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관리 업무 또 예산 조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특수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해양정책실이나 수산정책실 또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의 이 6개, 나머지 5개의 실국을 보면은 해양수산부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정책실에서는 해양의 해양 외교 또 해양 개발, 과학기술 정책, 그다음 연안 개발이라든지 환경 정책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고요. 수산정책실에서는 과거 수산업과 관련된 것, 또 어촌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수산 외교 이러한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수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반드시 직접적인 수산물 채취뿐만 아니고 낚시 어선업이라든지 또는 어촌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촌의 환경 개선 이러한 행정들도 모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촌과 관련된 또는 수산업을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는 모든 업무를 수산정책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물류국은 과거에 이제 해운업과 관련된 것을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항만이 개발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해운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같이 세계 6대 무역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수출입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선박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물동량을 수출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운의 비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수출입하는 화물의 99.7%가 선박으로 운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 물류의 영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해운 물류는 결국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해운과 또 국제 해운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되고요. 또 이러한 자국의 해운업을 어떤 국제적인 리딩 산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해운 외교에 있어서도 선도하는 이러한 행정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물류국의 규모도 크고 굉장히 역할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해운물류의 개념 속에 있었지만은 이러한 해운을 하기 위해서, 해운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원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안전하게 잘 만들고 또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선원에 대해서도 적정한 교육을 하고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또는 시설 면에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해사안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해사안전국 역시 국제노동기구 등과 관련된 외교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항만 산업이 발달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충분한 항만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항만을 건설해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행정과 항만 외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항만 국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개별 기업별로 그 기업의 고유한 항만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항만을 건설해서 국가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설과
항만 운영의 모든 행정이 항만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 실국별로 해당되는 자기들의 행정, 소관 업무에 따라서 해사법을 제정하고 이것을 개정하면서 해양 행정을 원활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본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소속 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해서 서울과 각 지방에 22개 소속 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해양수산부 본부와 또 소속 기관별로 그 법인 형태의 산하기관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형태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또 수십 개가 현재 만들어져서 해양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도 결국은 해사공법 각 개별 기관별로 해당되는 업무와 또 이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사법과의 관계도 잘 이해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직과 기능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조직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다시피 기획조정실 밑에는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크게 이제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밑에는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미래전략팀이 있고요. 또 비상안전담당관이라는 이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정책실에는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이란 큰 조직이 있고요. 해양정책관실에서는 해양정책과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레저관광과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환경정책관실에서는 해양환경정책과 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생태과가 있고요. 국제협력정책관실에는 국제협력총괄과 해양영토과 통상무역협력과가 있습니다. 또 수산정책실에는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정책관을 두고 있는데요. 수산정책관실에는 수산정책과 유통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소득복지과, 원양산업과가 있습니다. 또 어업자원정책관실에는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가 있고요. 어촌양식정책관실에는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어촌의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물류국인데요. 해운물류국에는 해운정책과 연안정책과 연안해운과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가 각각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다음은 해사안전국에서는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항로표직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국에서는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항만투자협력과 항만연안재생과 또 항만기술안전과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 실국별로 매우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소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소단위의 그 행정기관별로도 소관 해사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정책관 밑에 있는 과별로 소관 해사법을 제정하고 또 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 해양 행정을 잘 그 관리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정도의 해양 행정 규모가 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산업이 발달해 가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해양 산업도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행정과 해서법을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행정과 해서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업무 유형별로 본 해서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